자신감 있는 궤도 얼굴. 요거는 이거 왜 이래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긴다. 여기는 근데 미온 측정을 하지 않아. 여기 보시면 이제 저 멀리 글로브라는 선의 상징적인 건물이 있고요. 그 앞에 이런 조형물들이 있는데 이 조형물이 나타내는 거는 인류가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여러 발견들을 했고 물리적으로 그 수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완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공식과 설명들을 기록을 해놓은 지금 그럼 보는 방향이 지금 여기서부터인가요? 그렇죠. 여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근데 보면은 이게 겉은 딱 주제인 거죠. 그 사람이랑 주제, 과학자들. 이게 또 안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시작을 해갖고 뭐 중국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과학적 발견의 역사가 안쪽으로 딱 스며져 있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안쪽은 대부분 이제 상징물을 이렇게 네. 상징적인 그림이나 수식들을 표현을 해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LHC랑 관계된 스탠다드 모델 입자들이 여기 있죠. 딱 있죠. 스탠다드 모델. 네, 그래서 이 업컵, 다운컵 이렇게 해서 6개의 컵 있고 지금 보이지 않는 데를 보면 힉스 발견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저기 마지막에 있죠? 그러네. 사실 이 글로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2002년도에 뉴자텔이라는 데서 엑스포를 했는데 그 엑스포에서 전시했던 전시물이에요. 그럼 그걸 옮겨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목 5개의 종류가 다른 목재를 이용해서 이 나무로 만든 그런 원형 돔이에요. 그래서 상징하는 건 지구를 상징하는 건 맞는데 지구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건축물이에요. 유명한 예술가. 대단하다. 근데 나무로 다 이렇게 큰 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불 나면 위험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번역하면 가장 좋을까요? Universal Particles. 그러니까 원래 개념상으로는 유니버스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통칭하는 거라 입자의 모든 것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입자의 모든 것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김학용 선생님 말씀하신 입자의 모든 것도 좋고요. 이 앞자를 따면 이제 UP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업, 다운. 이 전자의 스피를 또 의미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참신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자신감 있는 궤도 얼굴. 시험 문제 저런 답변 오면 어떻게 처리하시죠? 근데 점수는 못 주죠.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여기 놀라운데 어떻게 보면 롤렉스라는 회사 그 기업이 아주 그 비싼 고가의 어떤 뭐 시계라든지 이런 걸 파는 회사인데 근데 결국은 번 돈의 일부를 이런 과학에 공헌을 했다, 기부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약간 좀 놀랐어요.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대부분 약간 미술관이나 이런 걸 많이 후원을 해요. 근데 이런 상설 과학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이 자체가 되게 문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 기업이 이런 걸 통해서 기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생각하면 이 투자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지 이게 않아요. 단순히 그냥 돈만 내는 게 아니라 결국 돌아온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문적으로 전시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검출기라든지 가속기 부품을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이게 피터 히스 논문이에요? 네, 이 논문이 64년에 나오고 우리가 힉스 보존이 2012년도에 발견됐으니까요. 한 50년. 이와 비슷한 시기에 5개의 논문이 제출이 됐어요. 논문 쓰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결국은 피터 힉스하고 프랑스 앙글레아 그 교수님이 생존해 계셨어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이제 노벨상이 가게 된 거죠. 또 역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죽은 분들한테는 수여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오래 사는 것만은 못 이겨요. 건행. 여기 실험 장치가 있네. 원래 가속기를 시작을 할 때 이게 이제 LHC가 양성자 가속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양성자 하면은 되게 안 친숙하잖아. 그렇죠. 수소는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 수소에서 전자 하나 떼면 그게 양성자다. 그래서 실제로 저 입구에는 수소 가스통이 달려있다. 저기서 뽑아서 전자 떼내고. 그러니까 이 모든 입자 가속기의 시작점이네. 양성자를 뽑아서 이제 가속시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되게 입자 가속기가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수소통 하면 훨씬 친근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물 앞에 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최초의 사이클로트론이에요. 사이클로트론이 이제 로렌스가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엔 이 지름 12cm짜리 만든 거거든요. 처음 만들 때 $25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가운데 양성자가 그냥 아주 낮은 속도로 들어왔다가 점점 여기 한번 굽어지고 D자만큼 간 다음에 가속돼요. 그 다음에 굽어지고 가속되고 굽어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0번 돌면 8만 일렉트론 볼트 정도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에너지가 낮았는데 가속해서 에너지를 계속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가속된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를 갖는 입자를 팡 하고 내보내는 내보낼 수 있다. 예, 그런 원리예요. 요건 뭐죠? 이게 현재 지금 LHC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빔 파이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네요. 딱 보면은 한쪽이 양성자가 앞으로 나오고 한쪽 파이프로는 양성자가 뒤쪽으로 가는. 빔 파이프를 그냥 뭐 상온에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낮은 온도에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액체 헬륨을 통해 가지고 마이너스 271도까지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빔을 이렇게 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빔 파이프 중간중간에 그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고 그 자석을 통해서 빔을 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가속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원형으로 돌아야 되려면 양성자가 어쨌든 휘어서 가야 되는데 휘어서 가려면 자석이 있어야지 양성자가 휘면서 원형으로 돌 수가 있는데 그 자석이 그냥 자석은 안 되고 초전도 자석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자기장이 적어도 한 8테슬라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초전도 자석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7kg의 가속기잖아요. 그 자석이 이제 몇 개가 필요하냐면 1200개 이상의 자석이 들어가 있다고. 와, 27kg를 휘기 위해서. 네, 엄청난 양의 헬륨이 이제 소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선에서 이렇게 빔 파이프 파란색으로 된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 파이프가 보시기에는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 직선이 1200개가 이렇게 원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빔 파이프 사이사이에 초전도 자석이 다 들어가 있다. 진짜 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자체가 기술의 집약체야 어떻게 보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자기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자기장? 질문이 너무 고급적이네요. 요거는 제가 자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눌러서 이 LHC 가속기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여러 실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아틀라스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가봤던 앨리스 실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틀라스 바로 건너편에 CMS 문창성 교수님. 네, 제가 하고 있는 CMS 실험이 정반대에 있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다양한 실험 장소가 있잖아요. CMS도 있고 앨리스도 있고 아틀라스도 있고 막 한데 한 번 입자 가속기를 돌리고 있으면 그게 동시에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동시에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양성자가 이렇게 가속이 되면 어느 부분에서 충돌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군데 충돌이 이루어지고 근데 사실은 충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 적은 수의 양성자만 서로 충돌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10에 11승계 1000억 개의 양성자를 계속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가 부딪히는 거가 실험에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 버리니까 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레디에이션 때문에 이렇게 빔이 좀 시들해지긴 하죠. 그때 이제 다시 싱싱한 애들, MZ세대 빔을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버려진 빔들은 버려진 빔들은 중성미자 실험이라든지 이런데 또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또 서운해하지 않게 하네. 여기 그 저쪽 어디 한 군데 가면 쫓아내는 장치가 있어요. 돌던 빔을 그 킥아웃하는. 킥아웃해서 또 다른 실험에 또 이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 그 안전적인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도만 봐도 도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게 있으면 이 도시가 큰일이 났겠죠. 근데 너무나도 아주 평온하게. 심지어 이 입자 가속기 위에는
논밭이에요, 논밭. 그러니까. 네. 하여튼 여기도 이렇게 빔을 돌리면 네. 파이프를 따라서는 그 주변에 이제 방사능 원소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거는 대부분 그 수명이 짧아서 며칠만 묵히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또 이제 지하에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하에 있어서 레디에이션이 이제 빔파이프 사이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쪽에서 가속을 하기 때문에 방사광 가속기가 그 원리죠. 오창에 또 새로 하나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랩미팅을 했습니다. 예. 아, 여기는 그러니까 항상 기회가 주어지면 깨알같이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혹시 PD님 자랑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아, 저는 뭐 생긴 거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요거는 뭐죠, 이거? 이거 파이프인가? 아, 이거는 반물질을 트랩하는 그런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쥐발하는 실험 하는 곳에 가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 반물질을 잡아가지고 반수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반수소의 이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실험적인 오차, 통계적인 오차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실험 결과가 얼만큼의 정밀도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번 측정할 때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잖아. 오차가 있으니까.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키를 재는데 매번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100번 정도 재면 어느 정도 평균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내 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도 한 100번 정도 더 재면 한 170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면 오차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센틸레이터라고 이렇게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돼 있거든요. 이게 텅스텐하고 납으로 돼 있어요. 근데 되게 투명하죠. 네. 왜 투명하지? 화학적인 어떤 그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었냐면 전자나 광자가 일로 들어가서 빛을 내게 되거든요. 빛을 내면 그 빛을 얘가 흡수를 해요. 그 흡수된 빛이 PMT라는 증폭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나 광자의 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뭐가 이렇게 가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린 것처럼 이게 뭐냐면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크리스탈하고 부딪혀서 에너지를 잃게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이제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가는 궤적을 보여주는 거라 보나요? 이렇게 그 입자들이 막 전자들이 나오고 또 광자가 나오고 이걸 캐스케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때 빛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빛을 PMT라는 장치로 증폭을 해요. 증폭을 해서 우리가 그 신호를 읽어드려서 이쪽에 전자가 지나갔구나. 그리고 그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다. 이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 크리스탈이잖아요. 이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이만큼 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소금 예전에 해보셨죠? 소금 작은 결정에서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걸 키우고 이렇게 자각형으로 깎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이게 또 쉬운 기술이 아닌 거죠. 이게 칼로리미터네요. 아까 저거는 이제 일렉트론하고 광자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LHC가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론이라는 것은 이제 강입자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쿼크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강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입자들이 만약에 이제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 이쪽에 가게 되면 그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요 판이 두꺼워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고밀도로 돼 있고 중간중간에 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간중간에 케이블이 연결된 쪽이 신호가 들어오는 쪽이고 그게 없는 게 납 같은 무거운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납에 의해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잃고 또 중간에 또 에너지를 잃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에너지를 모두 다 이제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강입자들을 이렇게 감속을 시키는 거구나. 여기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다 붕괴를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전에 계산을 다 해놔요. 이게 납에 충돌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잃고 그다음에 그 검출기에서 얼마큼 에너지를 잃는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실험했을 때 여기에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정도면 이 강입자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갖고 있겠더라.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리콘 픽셀 디텍터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가운데 있는 이게 반도체예요. 완전히 반도체고 센서거든요. 이게 픽셀로 돼 있어요. 아주 작은 픽셀. 사실은 그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하고 비슷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센서 같은 거가 여기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전하를 띈 입자들이 이 실리콘 기반의 센서에 들어가면 신호가 나오거든요. 입자가 딱 지나갔을 때만. 그래서 입자가 지나간 위치를 정확히 우리가 100 마이크론 프리션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에너지가 탁 나와서 실리콘 디텍터에 탁 부딪히면은
이게 홀 서라운드 이미징을 형성하는 거야. 어디에서 어디가 뭐가 부딪혔는지. 사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실리콘 기반의 센서를 통해서 아주 정밀한 시간을 측정하는 검출을 제가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그런 초고속 타이밍 검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는 것은 약 30피코세칸의 시간 정밀도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 검출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에 쓰이냐면 양성자가 이제 충돌을 하는데 지금 한 60개 정도가 충돌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의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보시면은 선에서 최초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 개발됐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예, 이게 그 최초의 서버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덕분에 우리가 인터넷 하는 거거든요. 버너스리 경이 예, 이거를 프로포즈 한 거죠.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야. 생각해봐. 돈 받았다고 생각해봐. 그쵸. 좀 테슬라가 뭐고, 구글이 뭐야. 여기가 써니 진짜 최고, 세계 대기업이지.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거기에 만약에 로열티를 걸었다고 하면 근데 써는 그 기본적으로 철학이 모든 것을 다 그 우리 사회에 하나한다는 그런 것을 표명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려들었고 그래서 더 빠르게 발전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만약에 한 곳에서만 이거를 어떤 오너십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발전은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써는 어쨌든 인류에게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기들은 롤렉스의 후원만 있으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사실은 선을 후원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선은 또 그런 후원을 받아서 또 좋은 연구를 하고 또 그런 좋은 것들을 또 사회에 환원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후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 아무래도 정말 이거는 자선의 역할이 있으니까. 네. 또다시 돌아온 새로운 연구시설. 여기는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이름을 좀 멋있게 줬어. 근데 아틀라스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틀라스가 뭐 무슨 배도 있지 않나? 왕국도 있고, 왕국도 있고. 아틀라스 초코바도 있고. 그랬어. 맞아. 그거 옛날에 단종된 거 아니야? 그래요? 사실은 초코바 저 자유시간밖에 안 먹었어. 딱 보시면 딱 이제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런 그림. 아틀라스의 딱 중심에서 입자들이 부딪혀서 나오는 뭔가 그런 걸 형성한 거죠. 교수님 어떻게 앨리스에 비교해서 아틀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틀라스 규모는 얘가 지름 25m고 길이가 46m라서 앨리스의 훨씬 크긴 커요. 하지만 속이 많이 비었어요. 얘는. 얘가 몇 7,000톤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앨리스가 앨리스 만 톤인데? 앨리스가 더 무겁네. 네, 한번 크기만 하고 앨리스나 CMS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장비지만 또 한국인 연구자가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궤도연구원이 아틀라스에 들어왔는데 과연 이 말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 것인지. 근데 개인적으로 한국인 연구자가 없는 시설은 미래가 없어요. 아틀라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틀라스가 사실은 없으면 CMS도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교차 검증을 해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했을 때 아틀라스도 검증을 해줄 수 있고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존재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만 있으면 부족하다. 저도 아까 아틀라스 나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성급하게 손을 흔드셨어. 분명히 아까 아틀라스가 한 7,000톤 정도 되는데 앨리스는 만 톤이네. 아니 무게가 무겁다고 또 꼭 좋은가요? 사과. 뭐야. 아틀라스는 저 개인적으로 초코바도 아틀라스만 먹어요. 전 개인적으로 약간 그 좋아하는 호떡 중에 그 속이 빈 호떡 맛있잖아요. 아니 이거는 비트살이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크고 안에가 비어있는 그 바삭함, 크리스피함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아틀라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버리고 간 옷. 버리고 간. 추울까봐 옷까지 놔뒀어. 지금 모니터 하나가 안 나오거든요. 뭐야? 이건 뭐야? 요거는 이거는 디펜스 못 하잖아요. 요거는 이거 왜 이래요?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긴다는. 이거만 보고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인간지능을 이용해서 이 패턴을 파악해서 유추해내라. 요게 딱 그 아틀라스의 실제 모습인가요? 전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기는 실리콘 딕텍터일 거야. 맞아요. 역시 3일 만에 한 2번 이상 들으니까 대충 알아요 이제. 대충 여기 뭐 칼로리 밑에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뮤온 측정하나요? 뮤온 측정을 하면은 아마 그 다음이 솔레노이드인가? 여기는 토로이다. 여기 토로이다 이거. 어쨌든 마그넷 여기는 근데 뮤온 측정을 하지 않아. 있어요? 뮤온 측정 가게니까 여기 뮤온이 있겠네? 붙여주려고 그랬는데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아틀라스와 CMS는 또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예. 여기도 또 뮤온 디텍터 있을 것 같은데 실험해 봤어요? 혹시 교수님들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사실은 검증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 빈 공간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굳이 이걸 다 막 분해하고 뭐 안 해도 고장 났을 때 뭐 수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CMS는 그 완전히 꽉꽉 눌러가지고 완전 컴팩트하게 그냥 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슬라이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 슬라이스가 치우고 거기 공간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이제 수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역시 아틀라스에 계신 한국인 연구자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응원합니다. 초대해 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 또 뵐게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안녕. 안녕. 야, 공진도 뒤 좀 봐줘. 거의 밥도둑이네, 거의. 과일 도둑. 형?